오늘 김광석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 속에서 나 홀로 미국만 강한 느낌이에요. 맞죠? 맞아요. 왜 이런 거죠? 미국 경제만 나 홀로 강한 것은 이제 음. 혹자는 네. 제가 어떤 특정 전문가들을 비판하는 목적은 아니고 네. 그런 전문가분들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는 생각이 달라요. 네. 왜냐면 저도 제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 제 채널에서 여러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저랑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왜 다른지를 말씀드릴게요. 예, 선후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네. 금리를 급격히 인상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강달러가 약이 되겠죠. 그죠. 그럼 강달러로 인해서 약 원화 혹은 다른 대외국 통화의 약세화가 진전되겠죠. 그쵸. 엔화도 그게 그렇고. 그쵸. 엔화도 그렇고요. 그런 약세화로 인해서 오히려 기회를 보는 나라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 가치가 약해지니까 네. 수출 경쟁력이 생겨요. 기회를 보는 나라도 있지만 그 통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니까 그 돈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그 돈을 가지고 커피 한 잔 사는데 이 돈을 엄청나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달러를 일부러 야기해서 다른 나라 경제를 좀 어렵게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돈의 이동을 만들어서 미국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드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물가가 문제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거고 그것에 따른 부작용으로 다른 주변국들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네네네. 왜냐하면 그 주변국들의 통화 가치의 약세화로 인해서 예.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르헨티나인 것이고요. 그런 부작용이 작용하는 것이지 미국 연준에서 그걸 그림 그려서 가면서까지 한 건 아니다.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릴게요. 어쨌든 중앙은행이 하고자 하는 것은 고물가의 등장으로 그 고물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고 그것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변국들이 강달러로 인한 충격을 받게 된 것이다. 그게 또 부메랑의 효과로 미국 경제에 또 부작용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목표한 바가 아니고 목표하지 않은 부작용인 거죠. 예를 들면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했단 말이에요. 예. 그 공급에 따른 부작용으로 고물가를 견인한 거지 네. 고물가를 야기시키려고 금리 인하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후 관계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후 관계가. 그래서 지금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신흥국들을 좀 어렵게 만든 격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네. 그렇게 그러니까 됐어요. 미국 경기만 나홀로 강한 네. 것이고 강달러이다 보니까 네. 더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다 쏠릴 빨려 가능성이 들어가고 있어요.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미국 주식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채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네. 미국 주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미국 채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사는 거고 미국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럼 혹은 미국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금이 그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그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이동하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 이 자산 규모를 둘로 나누면 하나가 뭐예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나눠.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네네. 구성돼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그 자기 자본이 뭐예요? 그게 시가총액 주식이에요. 네. 타인 자본이 뭐예요? 채권 발행해서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과 빌린 돈으로 구성이 돼요. 근데 그 내 돈의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신규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한테 돈을 막 빌려주니까 역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의 결과물로 네. 돈이 미국으로 쏠리니까 미국 물가가 더디게 잡히는 경향도 있고 미국 경제가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쏠려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돈이 또 어디로 쏠렸느냐. 그게 두 번째인데 ICT로 쏠렸습니다. 테크주로 쏠렸다. 쉽게 말하면 테크 기업으로 많은
자금이 쏠렸다라는 네네. 것이고 그 테크 기업 중에서도 주로 어디냐? AI 기업 혹은 AI 반도체 기업으로 쏠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 이게 두 번째입니다. 네. 금리 인상에 따른 돈의 이동이 미국으로 쏠린 것이고 네. 이 와중에 유독 생각해 보면 유독 중국 경제가 무너지듯이 안 좋았어요. 그죠?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네. 투자자들의 돈이. 또 유독 이 국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러우 전쟁도 안 전쟁. 끝났지만 네네. 중동 불안도 있었어요. 공포감 때문에 더욱더 달러 선호 현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돈의 이동을 만들어서 미국 경제를 더 강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를 야. 망가뜨리고 내가 강하게 가보자 하는 의도로 금리 인상했다기보다는 금리 인상의 결과물이라고 선후 관계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근데 그 돈이 또 어디로 쏠렸을까? 왜냐면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OECD 경제전망 보고서를 네. 봤는데 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크게 강조하는 게 세 가지인데 세계 경기 흐름,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 unfolding economy라고 표현했어요. unfolding economy는 나비가 날개를 접고 있다가 날개를 펴는 게 unfolding이에요. folding, unfolding. unfolding 하고 있다. unfolding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1번이고요. 경제. 그 배경이 두 번째가 뭐예요? 물가요. 2번. 물가가 disinflation.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다가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고물가의 부담이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그러니까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AI입니다. 갑자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코노미스트로서는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조금은 아니에요. 그죠? 이코노미스트들이 경제 전망을 할 때 기술을 세 번째로 논의한다? 어떤 하나의 섹터가 아예 워딩이 들어간다 자체가 그리고 조금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이색적이에요. 네, 네. 그런데 정말 이 AI 드리븐 이코노미인 거예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AI를 빼면 그렇게 회복되는 것도 아닌데 AI 예를 들면 AI 산업 성장률, AI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이런 것들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2%가 안 되는데 AI 기업의 매출액은 400% 증가하고 AI 반도체 기업은 뭐 600% 증가하고 매출액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나라 산업에 이런 성장,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작용하면, 많이 배치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나라 경제는 고도 성장하겠죠. 그러니까 AI나 빅테크나 이런 영역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이 경제 성장을 아니 미국 경제가 무슨 2%야 지금 100% 성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체감하는 것이고 그 AI나 그런 영역에 있지 않은 분들은 전혀 체감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경제가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술술 경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막 악플 다시죠. 아니 무슨 경제가 회복되고 있어? 네. 내 나 자영업자인데 매출이 더 줄어서 힘든데 네. 무슨 경제가 회복되고 있어? 나 주부인데 지금 계속 채소 가격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물가가 안정되고 있어? 체감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체감하는 경제가 실제 경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것도 구분해서 경제를 들여다보셔야 경제가 더 친숙해지는 겁니다. 내가 체감하는 경제가 실제 경제랑 다를 수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AI 부분, AI 반도체 부분을 미국이 거의 독보적으로 리드하고 있어요. 그죠. 다 웬만한 좋은 기업 다 가지고 다 있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네네. 시가총액을 네. 가지고 세계적으로 다 나열해 보세요. 네. 그 AI 기업, AI 반도체 기업들 다 미국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 밖에도 또 이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 AI뿐만 아니라 뭐 커넥티드 카라든가 6G라는 이 새로운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여러 AI가 가동할 수 있고 혹은 AI가 활용되는 산업 섹터 영역을 이걸 다 강조하고 있는데 다 미국에 있네요. 다 미국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미국으로 자금이 몰렸고 그런 기술을 압도하고 또 미국의 정책적인 드라이브, 바이든식 드라이브가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한 IRA를 비롯한 그거 공장 다 미국에 져라 이거잖아요.
그런 움직임이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나홀로 강한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홀로 강한 어떤 기조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지겠죠. 지금 이런 모습들을 이제 디지털 국수주의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 디지털 국수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면면 중에 하나가 이 소프트뱅크가 일본 총무성이 네. 라인을 자기 나라 기업화하겠다. 근데 뭐 일본 입장에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인 입장에선 절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 여러분 일본 1억 2천만 국민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독도가 누구 나라 거라고 생각하는지. 100% 일본 국민은 독도가 다케시마 일본 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 당연히 어디 나라 땅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땅이죠.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랑 관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떠한 경유에서 이 땅이 우리나라 땅인지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라인 야후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그 지경에 왔습니다. 이게 디지털 국수주의예요. 데이터, 일본 국민의 데이터, 소비 데이터, 이동 데이터, 정말 많은 빅데이터를 왜 한국 기업으로 주느냐. 마찬가지예요. 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알테쉬라고 하죠. 알리테무쉰. 이게 중국의 3대 C-커머스예요. 이 기업들이 해외 직구 플랫폼으로서 막 여기저기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하니까 유럽 집행위회, EU 집행위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강력한 규제 대상 리스트에 시인을 넣어버렸어요. 이게 디지털 국수주의예요. 네네네. 다른 나라 산업을 배제시키고 규제하고 뭐 미국에서 무역 전쟁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혹은 뭐 그 밖에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100%로 인상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모습들이 디지털 국수주의예요. 역시 이런 디지털 국수주의를 이끄는 리더 중에 하나가 바이든인 거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그건 계속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마저도 미국에 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가 그렇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그 시나리오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을 할지를 고민하자는 거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